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는 한국사 2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역사는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암울한 역사이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역사의 구도를 일본은 침략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저항을 했다. 자, 일본이 뭘로 침략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을 통해서 우리를 침략하게 되고요. 우리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12쪽부터 31쪽에 해당되는 내용은 일본의 침략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표로 일본의 침략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교과서를 읽으면서 사료들도 살피며 꼼꼼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시기별로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나누어 놓긴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10년대 그리고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일본의 식민 통치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일 병합을 하자마자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 총독부가 식민 통치의 핵심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에는 일본인 총독이 오게 되는데요. 이 일본인 총독은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한, 즉 입법, 행정, 사법, 외교, 군대 통수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정치 권력에서 조선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자문기구를 두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추원이라는 기구입니다. 이건 사실 밑줄을 긋기가 좀 모호한 것이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그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을 만큼 지금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기구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일제강점기 하면 조선 총독부가 중심이 되어서 통치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시기별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 일제는 그냥 칼로 다스리죠. 무력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찍어 누르는, 감히 저항할 꿈도 못 꾸게 하는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단 통치를 10년이나 받았는데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3.1운동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잔악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너무나 강한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일제는 식민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 일제가 이름 붙인 식민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상당히 부드럽지만 매우 기만적이고 교활한, 즉 겉다르고 속다른,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악랄한 통치 방식이 바로 이러한 문화 통치였습니다. 그러나 1929년에 경제공황이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고 일제는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순서대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전시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너희도 우리하고 똑같은 일본인이야. 일본과 조선 하나다를 계속 부르짖으면서 우리 민족을 똑같이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족말살 통치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광복이 될 때까지 민족말살 통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년대 무단 통치, 3.1운동을 계기로 20년대 문화 통치, 그리고 경제공황을 계기로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30년대 이후는 민족말살 통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단 통치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조선 총독은 철저하게 일본의 최고 군인이 총독이 됩니다. 즉 오늘날의 육군 참모총장이나 해군 참모총장과 같은 육해군 현역 대장이 조선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초대 총독의 이름은 바로 데라우치 총독이었어요. 데라우치. 그리고 이 총독은 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제국 시기 황제의 권한이 총독의 권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무단 통치를 했을까요? 바로 그 수단이 되었던 것,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헌병경찰입니다. 헌병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단 통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최고 군인이 총독이 되고 헌병경찰이 일반 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이 헌병경찰에게는 직결 처분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웬만한 것은 그 사법의 어떤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병경찰이 즉각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경찰범 처벌규칙, 범죄 즉결례, 조선 형사령 이런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 잡아들여 감옥이 부족해지게 되면 조선인에 한해서 때리는 형벌, 갑오개혁 때 일제가 야만적이라며 일본이 없앴던 그 태형령을 조선인에 한해서 다시 부활시키게 되죠. 당연히 이 시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고요. 교사는 제복 입고 칼을 차고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1911년에 1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것이 발표되는데 이것이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충성스럽고 선량한 말 잘 듣는 신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조선인에게 해당되는 교육을 두 가지로 한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보통학교 교육, 일본어 습득을 목적으로 보통학교 4년제 보통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인들은 6년짜리 소학교를 다녔는데 조선인들은 4년제 보통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적당히 일을 시키기 좋을 정도의 실업학교 까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조선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자, 20년대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통치가 기만적인 통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겉다르고 속다른 통치, 어르고 뺨치는 통치. 이게 바로 문화통치고 목적은 뭐냐? 자기네 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친일파라는 용어죠. 친일파를 키워서 조선인들을 찢어놓는 것, 자기네들끼리 더 비난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통치의 목적이었고요. 이때에는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총독이 오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문화통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독 임명의 규정이 바뀝니다. 문관도 총독이 가능하다. 규정만 바뀌면 뭐합니까? 실제로 광복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문관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헌병경찰 싹 없어져요. 이제 보통경찰 제도로 바뀌지만 오히려 경찰 관서나 경찰의 수는 2~3배가량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예산도 늘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이라는 말이 나와도 문화통치계의 특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이나 동아일보와 같은 민족신문의 발행을 허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 내용을 철저하게 검열을 해서 항상 그 신문이 기사가 삭제된 상태로 구멍이 뻥뻥 뚫린 신문들이 나오게 되죠. 또 정간을 시키기도 하고요. 신문을 압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폐간하기까지 언론을 오히려 탄압하는 시기, 이게 문화통치기의 특징이고요. 이 시기에는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됩니다. 1922년. 자, 조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겠다고 막 선전을 했어요. 보통학교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대학 설립 규정도 마련되고 실제로 조선인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범학교 이런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막 구호를 외치며 1천만 원을 모아
사립대학을 세우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일제는 이것을 방해하고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자기네가 세우게 되죠. 또 조선인들에게 정치 기회를 허락해 줄 것처럼 막 선전을 합니다. 도평의회, 면협의회 이런 거 설치를 하고 해주지만 이거 형식적 자문기구에 불과했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히려 자치론 자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자치론이라는 거는 일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선이 자치권을 받아 자치하자는 이 친일파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치론 같은 것이 대두되는 거 이것도 결국은 친일파가 주장하는 이런 논리, 그러니까 즉각 독립을 원치 않는 거, 절대 독립을 원치 않고 일본의 허락을 받아 자치를 하자는 것이죠. 다음은 민족말살 통치입니다. 사실 이 민족말살 통치가 본격화되는 것은 저희 중일전쟁 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는 민족말살 통치기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이때 우리 민족이 일본인이어야만 자기네 전쟁을 위해 전부 목숨을 바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뇌를 시킵니다. 가스라이팅 막 시키는 거예요. 황국신민아, 천황의 나라에 신하된 백성이다. 이 구호 꼭 기억해 두세요. 황국신민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민족말살 통치기에 나오는 거다. 내선일체, 내지인 일본과 조선 하나다.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뿌리가 같다.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시키는데요. 황국신민의 서사라는 걸 암송하게 합니다.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하자. 성인용 서사, 아동용 서사를 만들어 항상 이걸 암송하게 하고 일왕이 사는 궁궐을 향해 엎드려 절하게 하는 궁성요배,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요.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죠. 또 우리말과 역사 교육이 40년대로 가게 되면 아예 금지가 되고요. 이 당시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으로는 1938년에 발표된 3차 조선교육령, 우리의 보통 학교가 이때는 일본인처럼 소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선어 교육을 이거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면서 한국어 교육이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폐지되고요. 1943년 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소학교라는 명칭이 국민학교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학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 각각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각각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1차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어서 잠시 후에 식민지 경제정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